안녕하세요. 오늘 빅데이터가 바꾸는 리테일 커머스 지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조성준이고요. 저는 현재 또 데이터 마이닝 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가 뭐냐, 요새 굉장히 얘기 많이 이미 들으셨을 텐데요. 빅데이터는 사실은 AI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어떤 분은 빅데이터는 빅데이터고 AI는 AI고 이게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빅데이터는 AI와 어떤 관계냐면 AI를 만드는 방법 중에 머신러닝 방법이 있는데, 그 머신러닝 방법의 바로 재료인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를 머신러닝으로 통과를 시키면 나오는 결과물이 AI예요. 그래서 AI를 만들어야겠다 하는 사람은 무조건 빅데이터를 확보해야 됩니다. 빅데이터 없이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식재료가 없이 요리를 못 만들잖아요. 제가 뭐 갈비찜을 만들고 싶은데 고기가 없다, 그럼 못 만드는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의 재료로서의 빅데이터다. 자, 근데 빅데이터는 어디서 오냐면요, 결국 굉장히 센서가 최근에 한 10여 년, 20년 동안 굉장히 센서의 성능이 좋아지고 가격은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도처에 센서가 이제 설치가 돼서 실시간으로 많은 정보를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센서는 어떤 그래서 온도계나 습도계나 카메라나 이런 것들이 다 센서고요. 우리가 갖고 다니는 스마트폰의 그 스마트폰 자체도 센서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그 상공회의소에 와 있는데, 제 휴대폰에 있는 위치 센서는 통신사에 계속 지금 자기의 위치가 여기 남대문에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고 다니는 휴대폰도 센서다. 두 번째는 그 센서에서 만든 데이터가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느 한 곳에 다 집중이 됩니다. 보통 서버나 클라우드에 집중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한 군데에 모이는 거죠. 우리가 운전할 때는 내비게이션을 켜고 다니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나 저는 지금 앉아서 보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운전을 하고 있겠죠. 대한민국에 수백만 명이 동시에 운전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지금 전부 내비를 켜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현재 어느 차가 어디를 지나가고 있는지 이 내용이 전부 한 군데에 집중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빅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IoT라고 그러죠. 이러한 사물들의 인터넷들. 이거와 함께 또 한쪽으로는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트위터, 블로그 같은 이런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우리는 계속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도 사실은 제가 말하고 또 화면이 등장하고 하는 건 결국 동영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또 한 축의 빅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의 특징은 볼륨이 첫째 있겠죠. 지금 우리가 컴퓨터 사면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거의 1000배인 피타, 또 그거의 1000배인 엑사, 또 제타, 요타, 이런 1000배 되는 이런 용어들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10년 안에 저는 제타, 요타까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테라 다음엔 뭐야 했을 때 피타, 엑사, 제타, 요타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럴 정도로 데이터의 물량이, 볼륨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IoT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든 IoT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계속 측정을 하고, 측정된 것을 계속 인터넷을 통해서 서버로 보내기 때문에, 서버 입장에서 보면 데이터가 마치 시냇물에 우리 딱 들어가서 물을 상류 쪽을 쳐다보면 물이 그냥 쉬지 않고 계속 내려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데이터가 계속 내려온다. 그 데이터가 엄청난 속도로 생성이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데이터의 버라이티인데, 전에는 데이터 그러면 이제 엑셀 차트에 빼곡히 들어가 있는 숫자 같은 것들이 주였다면, 오늘날의 데이터는 그런 이 틀, 가로 세로 딱 틀을 갖춘 그런 구조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미지, 동영상, 텍스트 같은 그런 비구조적인, 우리말로는 비정형이라고 합니다. 그런 비정형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그 세 가지
빅데이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인공지능은 세 가지의 조건을 맞추면 돼요. 주변 상황을 인지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기기나 도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각과 청각을 가지고 바둑도 두고 운전도 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게 과연 AI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 튜어링이라는 사람이 제안한 방법은 A, B에 하나는 컴퓨터, 하나는 사람을 집어넣고 바깥에서 A와 B와 얘기를 해보고 밖에 있는 C라는 사람이 A가 이게 사람인지 컴퓨터인지 도저히 누가 컴퓨터인지, A가 컴퓨터인지 B가 컴퓨터인지 구별을 못하겠다라고 하면 A는 AI다, 이렇게 그렇게 정의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계가 안 가고 있습니다. 자, 이 AI를 만드는 방법은 룰 명제 기반이 있는데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if된 룰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룰로 표현하고 연역적으로 추론하는 거죠. 예를 들면 멍키들은 바나나를 좋아한다. 이건 하나의 지식이죠. 그리고 우리 집에 루시라는 멍키가 있다. 자, 그럼 우리 집에 있는 루시는 바나나를 좋아한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연역적 추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굉장히 대규모로 룰을 만들고 대규모의 데이터를 같이 조합을 해서 만든 게 소위 엑스퍼트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70년대, 80년대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고 사용이 됐고요. 사실 오늘날에도 이 룰 기반의 어떤 그 시스템이 많은 기업에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어떤 분 이거 이름을 그냥 엑스퍼트 시스템이란 말을 딱 안 써서 그렇고요. 연역적 추론이 조금 굉장히 좀 투박하게 돼서 그렇지 실제로 이런 시스템들은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현 방법은 데이터 기반으로 만드는 건데요. 우리 사람 뇌에 있는 뉴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비슷하게 따라서 어떤 공식을 만듭니다. 그래서 공식을 만들어서 그 공식에 따라서 이 공식들을 그러니까 여러 개의 뉴런을 조합해서 뇌에서 하는 일과 비슷한 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결국 그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어떻게 그 뉴런들이 연결되어 있는가, 소위 시냅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시냅스의 강도는 어떻게 숫자로 표현되느냐 하는 것들이 바로 인텔리전트한 그런 행동을 보여주는 핵심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그러면 앞에서는 우리가 그 사람이 지식을 이렇게 집어넣어줬죠. 원숭이는 바나나를 좋아한다, 집어넣어줬는데 여기서는 그러면 어떻게 그러한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느냐. 여기서는 결국 데이터로 그런 지능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나를 좋아하는 원숭이가 여러 사례들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는 사진을 1000장, 10,000장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원숭이들이 바나나를 잘 먹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르게 표현하면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제시해서 시냅스의 강도를 변화시키겠다. 이게 바로 소위 얘기하는 학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뇌도 저렇게 학습이 되니까 컴퓨터도 저렇게 비슷하게 만들어서 학습을 시켜보자 하는 것이 바로 머신러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데이터로 돌아와서, 그러면 인공지능이 저런 거라면 우리가 빅데이터가 중간에 여기 오늘 제일 중요한 장표인데요. 맨 왼쪽에 빅데이터가 있고요, 가운데 인사이트가 있고 오른쪽에 밸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저 금괴, 그러니까 매출을 올린다, 비용을 절감한다,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저 비즈니스 액션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어떤 액션을 통해서 밸류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매출을 늘리고 비용을 절감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는 게 바로 인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인사이트는 어디서 나오냐면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뽑겠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맨 왼쪽의 데이터로부터 중간에 인사이트를 통과한 것들이 최종적으로 비즈니스 액션을 통해서 밸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빅데이터가 인사이트가 되는 그 과정이 바로 데이터 분석인데요. 저때 데이터 분석에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통계, 인공지능, 시각화 이런 것들이고, 저걸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분석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 두 번째 화살표를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담당 임직원이죠. 비즈니스 액션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고요. 세 개의 어떤 엔티티가 존재합니다. 데이터가 있고 인사이트가 있고 밸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프로세스가 존재하죠. 첫 번째 화살표, 두 번째 화살표. 그래서 총 저렇게 세 가지 엔티티와 두 개의 어떤 변환이 일어난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우리가 재료를 셰프가 파스타를 만들고 누군가가 저 파스타를 먹고 행복감, 만족감, 포만감을 느끼는 단계와 똑같습니다.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빅데이터는 뭐냐면 바로 식재료가 되겠고요. 중간에 분석 결과, 요리 결과는 바로 파스타가 되는 거고, 마지막 단계 우리 비즈니스 밸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만족, 포만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두 사람, 셰프와 음식점의 고객이 있는데요. 셰프가 바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고 음식점에 들어와서 식사하시는 분이 바로 그 담당 임직원이 되겠습니다. 이 빅데이터에서 등장하는 그 인사이트의 특징은 뭐냐면요. 첫 번째 객관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곳에 온도가 거기 그 방이 더운지 추운지 아마 여러분 혼자 계시면 몰라도 예를 들어서 한 세 분만 계셔도 어떤 분은 좀 덥다, 어떤 분은 뭐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상황에서 사람들마다 조금씩 그 반응이 다르죠. 그래서 좀 덥다, 안 덥다 이것도 굉장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반면에 그 방이 24.1도라는 저거는 데이터고 팩트입니다. 그래서 24.1도라는 저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뽑기 때문에 데이터에서 나오는 인사이트는 객관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게 개인적이 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개인적이라는 거는 다 같은 인사이트가 아니고 다 다른 인사이트를 뽑을 수 있다는 거죠. 뭐 대표적인 게 요즘 우리 많은 사람들이 TV를 보는데 소위 TV 수상기를 통해서 보지 않고 각자의 개인 디바이스로 보잖아요. 그리고 영화도 각자 개인 디바이스로 유튜브로 보거나 또는 넷플릭스로 봅니다. 결국 그거의 차이는 뭐냐면 전에는 전 국민이 9시에 KBS 9시 뉴스를 봤다면 지금은 9시에 물론 다 동시에 안 보고 또 뉴스도 아예 KBS 뉴스나 MBC 뉴스, SBS 뉴스 이런 공중파나 뭐 TV에서 나오는 뉴스보다는 각자 보고 싶은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다른 걸 보는 거고 다른 콘텐츠를 소비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관심 있는 내가 뭐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야구를 주로 볼 거고 어떤 뭐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음악을 들을 거고 뭐 BTS를 좋아하는 사람은 BTS 음악만 듣고 그러니까 개인이 소비하는 콘텐츠가 굉장히 다르고요. 그 다르다는 사실이 그 팩트가 그 데이터가 전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공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전에는 그냥 하나 보여주고 TV를 통해서 하나 보여주고 그 TV가 온 가족이 볼 거다, 온 국민이 볼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지금은 개인이 다 다른 걸 소비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죠. 그렇다면 이제 인사이트도 개인화된 인사이트를 뽑을 수 있어요. 조성준이라는 사람은 뭐 유럽 축구를 보는구나. 그러면 저한테는 유럽 축구에 관련된 컨텐츠를 더 보여주고 더 추천해주고 또 그거에 관련된 상품을 팔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다 같은이 아니고 다 다른이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24/7인데요. 마치 저 24시간 운영하는 커피숍처럼 이 시스템은 데이터 드리븐 시스템은 24시간 7일간 돌아갑니다. 우리가 전에는 은행 대출 받으려면 은행에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대출 담당자를 만나서 뭐 이렇게 근무 시간에 했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24시간 대출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새벽에도 사실은 누워서 자기가 원하는 은행에 가서 거기서 대출 신청해서 곧바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죠. 자, 이제 비즈니스 사례를 몇 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을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를 분석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찾는 것들인데요. 여기서의 데이터는 소셜 미디어 데이터고
약 70만 건을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이 소셜미디어 70만 건을 분석해서 우리가 찾은 것은 바로 소비자들의 생각이고 소비자가 원하는 기능을 이제 출시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전자 오븐을 한번 보시면 여기 이 트위터에 나온 글을 그대로 제가 따왔는데 보시면 별로 그렇게 이 기계를 잘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븐을 비싸게 샀는데 잘 못 쓴다라는 게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고, 이걸 좀 더 인덱스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고 계신 이게 바로 제가 얘기한 데이터로부터 분석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뽑는다 그랬는데, 이게 바로 인사이트입니다. 자, 맨 가운데 보시면 파란 색깔 원이 있고요. 거기에 오븐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 주변에 네모 박스에 있는 단어들이 한 10개쯤 등장하는데요. 저 단어가 뭐냐면 오븐이라는 단어의 주변에 등장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뭐 집, 마트, 맛, 엄마, 아이, 간식, 정성, 실패, 귀찮음, 이런 단어들이 오븐과 같이 등장한다는 거고요. 이거를 더 파보니까 저 단어 10개만 봐도 우리가 오븐은 누가 쓰고 어디서 쓰고 왜 사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거, 이제 제조사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저 귀찮음과 실패인데, 그 중에서도 실패가 정말 큰 문제겠죠. 왜 비싼 돈 들여서 오븐을 샀는데 이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가? 왜 요리를 제대로 못 만드는가? 봤더니 레시피대로 따라했는데도 안 되더라.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븐 엔지니어들과 얘기해 보니까 오븐은 브랜드마다 세팅이 달라서 어느 브랜드냐에 따라서 세팅을 다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초콜릿 칩 쿠키를 만드는데 인터넷에서 레시피 다운받아서 따라하다가 잘 안 됐을 때 그러면 내 오븐의 세팅을 다르게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냥 계속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된다는 거니까 당연히 실패가 대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 오븐으로 요리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 브랜드에서, 그 제조사에서 이 기계, 그 해당 브랜드에 맞는 레시피를 아예 출간을 하는 거죠. 이런 방법이 이제 그 비즈니스 액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예측을 하고 텍스를 또 분석할 수 있는데요. 중앙은행 총재 연설문을 이용해서 중앙은행 총재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 연설문을 보면 그 BIS라는 곳에 가면 거기에 웹사이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4년치 정도를 가져다가 거의 9,000건 가까운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2004년부터 이렇게 해보니까 일단 여기 이 가로축에 있는 게 나라고요. 나라마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더라. 그 다음에 2005년에는 해가 바뀌니까 이번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2006년도 달라지더라. 2007년 한번 보시면 여기 서프라임 모기지와 포클로저가 나오는데요. 맨 왼쪽을 보시면 돼요. 이 서프라임 모기지와 포클로저가 사실은 금융위기의 전조인 거죠. 금융위기는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가 망하면서 이제 가을부터 심각하게 이제 전 세계 금융 시장을 강타하고, 우리나라 그때 2009년 초에 어떻게 됐냐면 $1 환율이 막 1,600원, 1,700원까지 갔어요. 자,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중앙은행 총재들은 이미 2007년에 연설문에 공공연하게 모든 사람이 다 들으라고 서프라임 모기지와 포클로저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게 연설문에 저렇게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저 단어들은 뭐냐면 2006년 대비 갑자기 많이 등장한 단어가 뭐냐. 예를 들면 뭐 은행, 뭐 금리, 이런 단어들은 그 사람들이 은행장이니까 그런 단어는 매년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기 안 하다가 갑자기 얘기하는 게 뭐냐. 보니까 저런 것들이 이미 2007년에 등장했더라. 우리가 연설문을 잘 분석했다면 우리는 2008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2007년에 이미 굉장히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혹시 그 컨트롤 L을 좀 눌러 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2008년, 2009년 되면 이제 결국 우리가 아는 소위 그 파이낸셜 터모일과 크라이시스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2010년쯤 되니까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뭐 리커버리가 갑자기 나와요. 그래서 아니 지금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다 반토막 났는데 갑자기 무슨 리커버리야? 그랬더니 웬걸 2011년이 되면 정말 주가와 그 주택 가격이 굉장히 다시 원상복귀 되는 강력한 힘을 받고 올라가는 게 2011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1년 먼저 우리에게 힌트를 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다. 데이터 소스는 뭐냐? 다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 소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선박의 건조 기간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데요. 과거 선박의 이제 스펙을 가지고 건조 기간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국내 모 유명한 그 선박을 만드는 그런 회사가 198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만든 모든 선박의 이 X축이 언제부터 만들기 시작했냐, 이 Y축이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느냐 하는 그 소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빠른 거는 200일도 안 걸리고요, 6개월도 안 걸리고, 근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는 막 1800일도 더 걸렸다. 그리고 색깔은 뭐냐면 선종입니다. 배가 어떤 종류냐. 근데 왜 노란 색깔은 밑에 깔려 있는데 가끔가다 노란 색깔이 이렇게 오래 걸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다 사연이 있겠죠. 그런 선박이 오래 안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박의 경우 어떤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중간에 이렇게 보시면 이 커브에 따라서 여기 있는 애들이 대부분 사실 정상적인 데이터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 데이터를 가지고 바로 이렇게 선박을 어떤 세팅, 그러니까 어떤 선종이고 어떠한 스펙의 배는 얼마나 걸린다 하는 걸 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파스타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 파스타는 바로 AI 시스템이고요. 여기 왼쪽에 선종과 배 여러 가지 스펙을 집어넣으면 이 오른쪽으로 어느 정도 소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가 다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선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넓은 공간에 블록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하나의 배를 만드는데 평균적으로 약 200개의 블록이 6,000회 이동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왜 레고 블록 조립해서 뭐 집도 짓고 하는 거와 굉장히 개념적으로 비슷한 거죠. 자, 그런데 그 블록이 그냥 합쳐지는 게 아니고요. 블록 단위로 페인트도 칠하고 거기에 전선도 설치하고 이런 작업들을 수많은 공장을 돌아다니면서 합니다. 그래서 블록이 돌아다니는 거죠. 자, 돌아다니는데 각자의 공장에서는 뭐 페인트만 칠하고 이쪽은 전선만 연결하면 되는데 이 전체 이 6,000회의 이동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왜 분석이 필요하냐면 블록이 어떻게 이동하며 어느 곳이 병목인지 또 어디 때문에 딜레이가 발생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거, 이러한 인사이트를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 200개의 블록이 6,000회 이동하는데 이거를 한 개인이 또는 몇 명의 사람이 머릿속에 저걸 다 알고 있을까요? 그 사람의 어떤 주관에 의해서 저것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아무리 전문가라도 저 중에 몇 개만 자기가 직접 경험하는 거죠. 굉장히 많은 블록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거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분석해야만 정확하게 현상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파악하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거는 건조 기간을 단축시키고 그다음에 아주 딜레이가 발생하는 것을 없앰으로써 금융비용이라는 그런 페널티를 물지 않게 하는 것이 최종 밸류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분석을 어떻게 하려고 봤더니 이 데이터가 어디 있느냐 봤더니 결국 블록을 이동시키는 트랜스포터가 말하자면 택시 같은 건데요. 이 트랜스포터가 어디서 어디로 무엇을 싣고 갔다, 언제 갔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 다 이렇게 로그 형태로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러한 식의 소위 프로세스 마이닝을 통해서 이런 분석을 통해서 이런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저 그림은 제가 손으로 그린 게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연관 분석을 통해서 어디서 어디로 갔는지를 체계적으로 컴퓨터가 그려준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여기 동그라미가 공장이고요, 가운데가 적치장인데 이 모든 프로세스의 중심이 바로 적치장이라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림이 나온 거죠. 여기 지금 제가 화살표와 화살표마다 사실 여기 숫자가 다 붙어 있습니다.
적지장에서 조립 공장으로 가는 게 몇 개고, 뭐 개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건 이제 회사 기밀이다 보니까 이건 다 뺐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전체로 보시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이 공장의 제일 중심에는 적치장이 있다. 근데 적치장이 뭡니까? 그거 그냥 대기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밀린 거예요. 조립을 해야 되는데 조립으로 못 가고 웨이팅하는 거죠. 웨이팅을 며칠씩 하다가 조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런 이슈들이 발생했고 이러한 객관적인 인사이트를 우리가 뽑아봤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예를 들면 이거를 어떻게 써먹을 수 있냐면, 야, 우리 이거 안 되겠다. 우리 다음부터는 뭐를 어떻게 바꾸자, 뭐를 느리자, 뭐 조립 공장을 2배로 느리자. 뭔가 액션을 취하겠죠. 자, 액션을 취하고 나면 그럼 효과가 어땠는지 또 메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고 계신 이 그림이 바로 그 메저를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뭐가 잘 돌아가는지, 아니면 전에랑 별로 차이가 없는지, 뭐 차이가 난다면 어느 정도 나는지, 뭐 ROI도 계산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그림이 뭐 이건 그림으로도 보여드릴 수 있고 뭐 테이블로도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이러한 식으로 어떤 식이든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메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메저를 해야만 우리가 액션을 취하고 어떤 조치에 대한 평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 유통에 있어서 최고봉이라고 하죠. 아마존. 그럼 아마존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고객의 과거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사람들은 단순히 고객이 원하는 걸 주는 것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매출 100이면 그 중에 60이 고객이 제 발로 와서 사가는 거고요. 40은 회사가 고객에게 추천해주는 이런 굉장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추천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한테 추천을 어떻게 해줍니까? 그 사람의 관심사에 맞는 추천을 해주죠. 뭐 운동하기 싫어하는 사람한테 운동을 해야 뭐 살이 빠진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이 고객이 뭘 좋아할까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심지어 이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가. 이게 이제 여기 왼쪽에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이 제가 아마존에 로그인했을 때 보이는 그 화면입니다. 보시면 뭐 TV 스틱도 저한테 광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저한테 머신러닝 책을 광고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머신러닝 책을 많이 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머신러닝에 관심이 있구나 해서 이 책을 저한테 이제 추천을 한 겁니다. 최근에는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계를 보고, 이 시계 좋은 시계죠. 까르띠에. 가격도 막 $5,000가 넘는데요. 이걸 보고 제가 며칠간 이걸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드론에 태워서 저한테 보낸다는 거죠. 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측 배송입니다. 예측 배송. 자, 이 예측 배송을 하려면 그래서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거기에 시계가 들어가 있고, 그 시계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그 옆에 종이에 원치 않으시면 반송하세요. 그냥 저보고 차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차보니까 어떨까요? 뭐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아요? 역시 내가 밤마다 봤던 그 시계가 내 손목에 딱 차져 있으면 굉장히 기쁘겠죠. 제가 굳이 반송을 하겠습니까? 자, 회사 입장에서는 저 같은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고요. 반송하는 사람이 극소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제가 어떤 시계를 지금 마음에 두고 있는지, 그거는 여기 기록이 다 남겠죠. 제가 어느 시계를 들여다봤는지가 다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이 $5,000라는 가격이 이 사람이 과연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인지, 그거는 과거에 제가 어떤 정도의 금액의 어떤 제품들을 구매했는지를 제가 그걸 보면 알 수 있고요. 또 이 사람이 어느 지역에 사는지, 어느 동네에 사는지도 보고, 어떤 구매 행태를 보이는 고객인지도 보는 거예요. 뭐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항상 세일하는 것만 사는 사람한테는 이런 시계를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그 데이터로 모델링을 하는 거죠. 모델링해서 이 사람은 스코어가 90점, 95점이다. 이렇게 되는 사람에게만 보내는 거죠. 자, 이러한 마케팅, 이러한 리테일이 과거에 그냥 시계를 쭉 늘어놓고 원하는 거 골라가세요 하는 그런 매스 마케팅에서 더 한 단계 더 나간 타겟 마케팅에서 더 한 단계 더 나간 이제 뭐죠? 1대1, 원투원이라고 그러죠. 원투원 마케팅의 그 단계까지 아마존은 갔습니다. 또한 이 아마존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이제 요즘 배달을 많이 배송을 하는데요. 제품별로 주문 시점, 이 제품은 보통 어느 요일날 어디 또는 몇 시경에 많은 주문이 일어난다. 또 주로 어느 지역에서 많이 구매가 된다. 이런 데이터를 분석해서 물류센터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아예 그 트럭을 라우팅할 때 최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한다. 심지어 제가 제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아마존을 이제 제가 주문한 적이 있는데 정말 3시간 만에 오는 게 있더라고요. 3시간 만에.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 사람들이 트럭에 이 물건을 태워서 우리 동네를 계속 배회하고 있었나? 그래서 내가 주문하니까 그냥 갖다 준 건가? 할 정도로 놀라운 그러한 배송 놀라울 정도로 배송을 최적화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서플라이어들에 대한 수요 예측.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스마트폰 아시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뭘까요? 삼성전자 갤럭시를 생각해 보시면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라는 게 뭘까요? 화면, 그죠? 패널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본체가 있죠. 컴퓨터 본체 같이 이 안에도 본체가 있어요. 얇고 네모난 거. 그 본체는 삼성전자가 만들지 않아요. 누가 만드냐면 삼성전기가 만듭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기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본체를 마더보드를 몇 개를 주문하면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임박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몇 개를 내가 이거를 준비하고 있어야 될지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삼성전기와 같은 서플라이어들은 자기의 클라이언트가 몇 개를 주문할지 그걸 예측하는 게 굉장히 그 회사의 말하자면 수익성에 획기적으로 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삼성전기는 좀 낫습니다. 삼성전기에 납품하는 회사가 또 있잖아요. 2차 벤더. 예를 들면 두산전자 같은 데서는 그 삼성전기에 들어가는 그 마더보드의 그 마더, 그러니까 거기에 칩을 꽂기 전에 그 판을 우리가 CCL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동판으로 라미네이트 된 걸 동판을 씌워서 보내는데요. 그런 2차 벤더는 또 어떻게 돼요? 삼성전기에서 주문하면 이제 동판을 줘야 되는데, 만들어서 보내줘야 되는데, 그 회사는 또 고민이 있는 거죠. 내가 몇 개를 만들어 놓고 있어야 돼? 몇 개의 그 원자재를 준비해 놔야 돼? 그럼 동을 얼마큼 사놔야 돼?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뾰족한 답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만들어서 팔고 잘 팔리면 주문을 더 많이 할 것이고 잘 안 팔리면 주문을 덜 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서플라이어인 삼성전기나 또 2차 벤더인 두산전자 같은 데서는 이제 그 영향, 그 여파가 계속 뒤로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B2C 제품이라면 삼성전자의 전화만 기다리지 말고 이 삼성전기나 두산전자에서 아예 삼성전자의 신제품인 갤럭시가 몇 개 팔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안 가르쳐 주니까 소셜미디어를 분석해 보면 그 신제품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몇 개라고까지는 말을 못하지만 지난번에 100만 개가 나갔을 때 이 정도의 소셜미디어 분석하니까 이 정도의 반응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그때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그럼 100만 개 더 나갈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플라이어의 제품 수요에 대해서 그 클라이언트가, 커스터머가 나에게 주지 않아도 내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거죠. 최소한도 B2C 제품은 이것들이 굉장히 가능합니다. 또한 이제 소비자를 이해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소비자의 구매 행태를 이해하고 싶은데 이런 겁니다. 코카콜라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누가 사는지 언제 사는지를 모르는 거죠. 자, 코카콜라를 누가 사고 언제 사는지, 몇 개 사는지, 어떤 플레이버를 어떤 사람이 사는지는 누가 하냐면 리테일이 하는 거죠. 그래서 마트 입장에서는 그런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카콜라는 그냥 전체 서울 디스트리뷰팅 센터에 몇 개가 나간다, 이번 달에 몇 개 팔렸다, 어느 지역, 서울 지역
뭐 광주, 부산, 대구가 뭐 어느 정도씩 팔렸다 이 정도는 알지만 굉장히 더 디테일한 레벨로 내려가는 구매 데이터 분석은 리테일만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이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례를 몇 개를 보셨고요. 이번에는 그 사례를 만들기 위한 그 밸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단계를 밟아야 되는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4단계가 관련이 있는데요. 이겁니다. 플랜, 두, 체크, 액트입니다. 첫 번째 플랜이 빅데이터를 기획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그 데이터로부터 인사이트를 추출하는 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데이터 인사이트 밸류라고. 그때 그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만드는, 그러니까 식재료를 가지고 요 파스타 만드는 과정. 이걸 이제 두고요. 세 번째는 파스타가 나왔을 때 파스타를 체크하는 단계고, 마지막 단계가 이제 파스타 먹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데이터로 말씀드리면 인사이트가 이런 게 나오니까 여기에 따라서 액션을 취하는 단계. 제가 2번, 4번은 말씀을 드렸고요. 3번은 뭐 인사이트를 체크하는 거니까 1번을 좀 더 말씀드릴게요. 기획이라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거꾸로 우리가 무슨 밸류, 무슨 인사이트, 무슨 데이터라고 이렇게 종이에 적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획이에요. 계획 세우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아직 데이터를 구하지도 않았고요. 분석하지도 않았고 인사이트가 나오지도 않았고 밸류도 돈을 벌지도 않은 상태로 그냥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나는 매출을 획기적으로 올리겠다, 또는 고객의 이탈을 막아보겠다. 그러려면 내가 고객의 이탈을 막으려면 무엇이 어떤 정보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런 게 필요하다죠. 어떤 고객이 6개월 후에 안에 이탈할 것인지 그 이탈 가능성을 내가 알고 싶다. 그래서 이탈할 것 같은 사람을 미리 막아버리겠다. 뭐 이런 내가 액션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려면 이 사람이 나갈지 안 나갈지 알려면 무슨 데이터가 필요할까? 과거에 나갔던 사람이 어땠는지를 알고, 또 지금 있는 고객들에게 그걸 한번 투영해 보면 지금 있는 사람 중에 누가 또 6개월 후에 나갈지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가 필요하다.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가 음식점에서 메뉴를 보고 고르는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자, 요거 이제 잠시 다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단계가 이제 분석이고요. 세 번째 단계는 체크, 마지막 단계가 이제 액션이 되겠죠. 자, 이걸 누가 할까 생각해 보시죠. 1, 2, 3, 4단계를 보시면 제가 아까 두 사람이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담당 임직원. 사실 데이터를 인사이트로 바꿔주는 그 분석 단계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고요. 나머지 1번, 3번, 4번은 담당 임직원의 역량입니다. 그 사람들이 해야 돼요. 특히 기획은 반드시 담당 임직원이 해야 되겠죠. 왜 그럴까요?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게 지금 전 페이지로 제가 천천히 가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 밸류도 제가 밸류가 뭐가 돼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 인사이트가 뭐가 필요한지 알아야 된다. 데이터가 뭐가 필요할지 알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세 가지를 사실은 누가 할까요? 분석가가 할까요? 지금 강의하고 있는 제가 분석가인데요. 여러분이 하고 계신 업무를 제가 알까요? 저는 어떤 분의 업무도 제가 모르죠. 그러니까 그 업무를 아시는 분만이 그 업무에서의 밸류가 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물류를 하든 유통을 하든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업무에서 어떤 게 중요한 밸류인가요? 그건 여러분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만이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해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밸류를 만들까? 그건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고, 두 번째, 그런 밸류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인사이트가 필요할까? 또 여러분이 아시겠죠. 이런 인사이트는 어떤 유형의 데이터에서 나올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이거를 기획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건 마치 음식점에 가서 내가 어떤 음식을 먹을까를 결정할 때 나의 밸류를 내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더운지, 내가 추운지, 아니면 내가 어젯밤에 과음을 해서 내가 속을 좀 평정하고 싶은지, 그건 나의 밸류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문을 해야 되겠죠. 요리사한테, 자, 당신 유명한 요리사니까 내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갖고 와봐. 자, 이런 게 가능할까요? 과연? 그걸 먹고 여러분이 행복하세요? 그게 이제 세트 메뉴죠. 세트 메뉴, 요즘 유행하는 오마카세, 여러분들 드시면 뭐 행복하세요? 뭐
저는 먹어보니까 한 반은 맛있고요, 반은 별로예요. 그 가격은 굉장히 비싸고, 그래서 사실 가성비가 굉장히 떨어지죠. 왜 그러냐면 제가 뭘 좋아하는지 얘기 안 해줬고 셰프는 자기가 그냥 생각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빅데이터는 세트 메뉴나 오마켓으로 가시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걸 정확히 주문하는 알라카드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의 기획은 바로 메뉴를 보는 거가 핵심이 되는 거죠. 내가 어떤 밸류를 원하고, 그러려면 내가 이런 파스타를 먹어야 된다, 아니 냉면을 먹어야 된다, 해장국을 먹어야 된다, 그걸 내가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획을 하는 사람은 바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아니고 바로 누구예요? 이 사람, 그 중에 담당 임직원입니다. 이분들이 기획 능력을 갖춰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 보셨던 그 그림에서 우리가 메뉴를 본다고 얘기했는데, 이 메뉴를 본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은 메뉴를 보실 수 있으세요? 잘 보세요. 메뉴에 있는 요리를 다 이해하세요? Yes and No죠. 우리가 한국 음식점에 가면 우리 웬만한 음식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프랑스 음식점에 가면 어때요? 우리 잘 모르죠. 잘 몰라요. 여러분 혹시 프랑스 요리 중에 해장에 좋은 요리 아세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잘 모르니까. 근데 프랑스 사람들이 분명히 술 마시고 다음날 먹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메뉴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 메뉴를 못 읽으면 그러면 거기에 있는데도 내가 고를 수가 없다는 거고요. 자, 그건 빅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빅데이터로 기획을 하려면 바로 메뉴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 메뉴는 바로 빅데이터에 어떤 게 있는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거예요. 분석 방법이 뭐가 있는지, 어떤 요리법이 있고 어떤 재료로 어떻게 요리하는 게 이거다. 우리 요즘 뭐 파스타 모르는 사람은 없죠, 한국 사람 중에. 근데 우리가 많이 먹어봐서 그런 거예요. 아, 파스타는요 국수고 거기에 대부분의 경우 뭐 토마토하고 치즈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뭐 해산물도 좀 들어가고 고기가 들어간 것도 있어요. 맛도 있고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파스타를 뭐 치즈냐, 뭐 크림 파스타냐, 토마토 파스타냐, 오일 파스타냐를 우리가 다 고르잖아요. 이제 그거는 굉장히 한국 음식의 일부가 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익숙합니다. 자, 여기서 분석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빅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게 뭐냐, 통계 방식은 뭐가 있느냐, 이게 다 요리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공지능 머신러닝으로 요리하면 그 데이터가 뭐가 나오지? 최적화로는 뭐가 나오지? 내가 원하는 게 지금 뭐지? 그리고 이 중에 뭘 써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밸류 창출도 기획도 해보고 직접 인사이트도 해보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게 빅데이터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이 정도 하면 되나요? 여러분, 이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교과 과정이 아닙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요 3, 4주가 아니라 3, 4년이에요. 3, 4년. 그것도 대학을 졸업한 이후 3, 4년. 그렇게 해야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아니고 요리사가 아니고 요리사에게 주문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요리 얘기 나왔으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친구가 나 요리 배울래? 그러면 이제 우리가 헷갈려요, 머릿속에. 야, 너 어느 쪽 요리니? 왼쪽이야? 이건 뭐죠? 회사에 사직서 내고 난 요리사가 되겠다고 저 이탈리아에 가서 2년간 공부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전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종을 바꾸는 거예요. 물류 전문가였다가 유통 전문가였다가 나 이제 그거 안 해. 나 이제 요리만 할 거야. 그러면 저 학교 졸업하고 어디 가죠? 호텔로 취직하는 겁니다. 평생 이제 요리사가 되는 거고요. 저게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는 길이죠. 제가 말씀드린 건 오른쪽이에요. 여러분 유통, 물류 계속 일을 하세요. 그러면서 백화점의 문화센터에 가서 주말 프로그램을 한 30만 원 내면 2시간씩 6회에 걸쳐서 파스타, 뭐 프렌치 쿠킹, 이탈리안 쿠킹 이런 걸 배워요. 그러면 내가 집에서 해 먹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셰프를 만났을 때, 음식점에 가서 셰프를 만났을 때 내가 주문을 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바꿔주세요. 뭐 치즈를 이걸로 바꿔주세요. 뭐 국수를 더 많이 익혀주세요. 굉장히 까다롭게 내가 원하는 입맛에 맞게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한테 가서 나 이런 게 필요하니까 너 이런 걸 좀 분석해봐 라고 여러분들이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돼야만 기획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요새 명칭도 있습니다. 바로 Citizen Data Scientist입니다. 뭐 종교를 비교하면 왼쪽은
종교인, 뭐 목사님이나 신부님, 스님 이런 사람들인 거고, 오른쪽이 바로 뭐죠? 나 회사 다니면서 난 절에 갈 거야, 성당 갈 거야, 교회 갈 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시티즌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자기 전문성이 따로 있고요. 데이터 사이언스를 배워서 활용하는 거죠. 요리를 따지면 뭐 우리 동네에서 소문난 어느 집 뭐 아무개, 이 사람은 딴 직업이 있는 사람인데 거의 프로의 경지에 갔다. 주변 사람들이 야, 너 식당 차려라 막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돼요. 그래서 이게 되려면 사실 CEO가 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CEO께서 해야 되는 게 사실은 담당 임직원을 교육을 시켜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교육을 해야 그 다음에 그분들이 굉장히 많은 기획을 할 수가 있어요. 기획서가 없어서 지금 우리나라는 빅데이터가 많이 활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획을 하고 그 기획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일단 내가 뭘 먹어야 되는지가 나와야 돼요. 왜 먹어야 되는지도 나와야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걸 집에서 내가 해볼까? 난 그거는 실력이 없어 못해. 그러면 나는 음식점에 가서 그걸 주문하는 거고, 내가 이 정도는 집에서 할 수 있어. 그럼 집에서 하는 거고, 안 되면 이제 외부 전문가를 부르는 거죠. 이제 인프라도 투자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석가, 마지막 단계가 전 분석가 영입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CEO들이 혼동하는 게, 우리 회사의 디지털을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AI를 하려면 우리 회사에 10명이면 10명의 어떤 빅데이터 팀을 만들어서 외부에서 영입해서 그 사람 팀을 만들면 된다?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에 프랑스 최고의 요리사가 한 달간 와서 봉사해 주겠다고 그러면 여러분 환영하시겠어요? 저는 노땡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그 사람한테 무슨 요리를 해달라고, 맨날 뭐 제가 아는 그냥 그 뭐죠? 오니언 수프만 먹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거보다는 제가 훨씬 더 프랑스 요리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만, 학교 다닐 정도는 아니더라도 프렌치 쿠킹을 제가 6주짜리를 좀 듣고 나서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알아야 그 다음에 분석가랑 집에 와서 셰프하고 얘기를 해서 뭘 달라 그러죠. 그래서 일단은 내가 알아야 된다. 내가 깨우쳐야 되고, 그 다음이 데이터를 잘 보관할 수 있는 큰 냉장고를 갖다 놓는 거, 이제 이런 게 인프라 투자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요리를 CEO께서 먹으면서 그래, 이거 객관적인 인사이트구나, 이게 개인화된 인사이트구나, 이게 24시간 돌아가는 인사이트구나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박수 쳐주고 지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 그런 요리가 나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가족들이 만들 수 있는 요리는 여기까지. 이제 우리 그 다음 레벨로 넘어가려면 이젠 진짜 전문 요리사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때 분석가를 영입해서 가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제가 준비했고요. 그래서 우리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우리가 데이터가 쌓이고, 특히 물류 유통은 그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활용해서 그 재료를 요리를 만들고, 요리를 우리가 행복감과 포만감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을 여러분께 전달드리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